네, 가천대 3차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번 1차랑 2차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갈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화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대화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화자와 청자가 설정됐을 때 이게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대화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대화라는 것에서 근데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위주로 좀 볼게요. 우선은 공손하게 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된다. 공손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을 이루어야 된다. 대화라는 게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의사소통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대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협력의 원리. 그 다음에 공감적 듣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테마들이 하나 더 나오는데, 공손하게 상대방한테 말하고 상대방에게 협력하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순서를 서로 교대하면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개념 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왔다 갔다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개념이에요. 쌍방향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대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랬을 때 헌창이가 잘 지킨 대화의 원리를 설명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헌창이가 잘 지킨 거예요. 잘못 지킨 게 아니라. 지금 말을 끊으며 지금 현창이가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았죠? 이거는 문제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잘 지킨 거 찾는 거였어요. 지금 현창이의 말을 보면 윤동주 시인의 옛날 사진을 보니까 너의 말대로 정말 멋지더라. 그런데 난 시에 담긴 시인의 고민이 진지해서 외모보다 시인의 그러한 고민이 더 훌륭한 것 같아. 라고 제시했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펼친다. 이게 바로 공감적 듣기의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공감적 듣기라는 게 무조건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우선은 상대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를 표하되 자신의 의견을 펼칠 줄 아는 것.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공감적 듣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많이 낚였을 거예요. 낚이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자, 가장 잘 설명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대화 상황 분석하는 거죠. 대화 상황을 분석하는데, 지금 보면은 유범이랑 호준이가 서로 싸워요. 너가 교실 양보해. 무슨 내가 어떻게 왜 양보해.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양보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2번은 같이 묶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글을 작성할 때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일반적으로 장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글을 쓰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볼게요. 우선 장문을 딱 한다. 장문이라는 건 글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글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예요. 계획을 먼저 해야겠죠. 글을 어떻게 쓰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내용들을 짜깁기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하고, 글을 조직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표현해 나가는 거죠. 조직했으면, 개요도를 짰으면 이제 글을 진짜로 써본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 계획하기, 내용 수집 선정, 조직하기, 표현하기 단계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고쳐쓰기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고쳐쓰기였던 거예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고쳐쓰기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하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분석해 봐라 이랬죠. 자, 계획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는 뭐냐면 장문 상황이라는 개념이에요. 장문의 상황, 즉 글을 쓸 때 상황을 고려해서 글을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문 상황에는 또 4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독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다. 자, 이 필자라고 하는 것은 필자의 어떤 자신의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 견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맥락을 보는 거, 필자의 의견을 보는 건데, 근데 필자가 일방적으로 글을 미친 듯이 써내려간다고 해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독자의 흥미나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줄 수 있어야겠죠. 독자에게 공감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그 책은 다 안 팔리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독자가 장문 상황에선 제일 중요한 맥락입니다. 글을 보는 사람이 이게 싫대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 다음 주제라는 건 이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용제도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래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볼래 이런 것도 다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소재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냐면 목적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설명할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할 건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갈 건지,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목적이라면 설명문, 주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논설문,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장문 상황을 고려해서 글을 읽어나가라, 이거. 그래서 답은 이건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중간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음 문단이에요. 다음 문단 네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액자형 태극기는 일제감정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지시된 것으로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디서 조사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조사했는데 라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신뢰롭지 못해요. 신빙성이 떨어지죠. 지금 정확하게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뢰성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뢰성이라는 건 신뢰롭다, 가치롭다, 객관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 지금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거 1번, 3번, 4번도 한번 쭉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신과 예상 독자가 속한 집단의 성격을 밝혀 건의 내용 시행의 필요성. 네,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3번. 경어체를 사용했다. 예상 독자가 교장 선생님이라는 걸 고려한 거고. 4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다른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태극기를 액자에다 걸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자형 태극기를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거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리을까지 다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기역부터 보면은, 자, 기역의 발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역 발음. 자, 기역 같은 경우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은 닭을 이렇게 돼 있죠. 이 닭을의 발음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자, 기역과 지금 어디 보자. 니은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이 니은을. 자, 닭장과 닭을 이게 있어요. 이거 각각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자, 우선 형태소의 개념으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가지는 가장 작은 원소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형태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우선 쪼갤 수 있어요. 물론 더 쪼갤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쪼갤게요. 우선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 그럼 무슨 형태소? 네, 실질 형태소 이렇게 얘기했었죠.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의 의미를 보조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형식적인 기능만 해요. 그러면 형식 형태소 이렇게 얘기했었죠. 실질적인 의미를 갖냐 못 갖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쪼갤 수 있었다. 자, 이랬을 때, 자, 닭 실질적인가요? 형식인가요? 자, 실질이죠. 실질적 의미를 가져. 을은 을 같은 경우는 이 닭이라는 것이 목적어에 사용되는 형태야 라고 형식을 맞춰준 거죠. 형식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실질과 형식일 때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달글이에요. 달글. 왜냐면 얘는 비음이랬죠. 이 이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을 때 초성의 이응은 제일 첫 소리의 이응은 이것은 음운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렇게 올라가서 달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일 때 위치예요. 그래서 달글 이렇게 발음했어요. 반면에 닭장을 볼게요. 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닭을 가두는 장이라는 뜻이죠. 자, 닭 실질이에요, 형식이에요. 자, 실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실질. 그 다음 장은 이것도 가두는 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를 갖죠. 그래서 실질. 요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상황이네. 이럴 경우에 닭 같은 경우 각각 발음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닭. 자, 닭으로 이렇게 발음되죠. 닭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 리을 기억이 기억이 됐네. 이거 같은 경우는 리을이 단락했다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리을 기억은 겹자음이라고 얘기했었죠. 자음이 겹겹이 쌓인 거야. 음운이 두 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리을 기억이 리을이 탈락해서 기억이 됐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장 같은 경우 지금 발음으로 보면은 닭 플러스 장이죠. 이랬을 때 발음하다 보니까 닭장 이렇게 됐네. 자,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지읒이 쌍지읒이 됐네. 소리가 되졌네. 된 소리 되기 현상. 이렇게 얘기했었고, 된 소리 같은 경우는 교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잡아나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을 봤습니다. 니은을 봤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닭만 이랬죠. 닭만. 자, 닭만 같은 경우도 위치 한번 볼게요. 디귿. 자, 닭만 이랬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발음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닭만 이랬을 때 이 만 같은 경우는 보조사의 기능을 하는데 비어있지가 않죠. 초성이 비어있지 않고 미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자, 닭만 우선 이렇게 갔어요. 닭만. 근데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닭만이 된 구조다.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미음 같은 경우는 비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콧소리 비음.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기역이 이응이 됐네. 교체야. 교체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면 비음화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비음화. 콧소리가 돼버렸어. 닭만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리을 가볼게요. 리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삶아 먹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같은 경우가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삶아 먹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걸 바탕으로 풀어보면은 4번 답은 3번이다. 디귿 같은 경우는 축약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봐봐요. 리을 기억이 기억이 됐네. 탈락. 리을 탈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탈락. 그 다음에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이응 미음이 됐어. 교체라고 우리가 잡았잖아요. 여기에 축약은 없었어요. 축약이란 건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5번 갈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수식의 오류와 관련된 문제네요. 수식 관련된 문제.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와요. 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예문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 이랬을 때 이 아름다운이 과연 어디에 걸쳐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 아름다운이 그녀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녀가 진짜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수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식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 리을 중에 제시된 문장과 동일한 종류의 문제점을 지닌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을 때 새로 산 인형의 옷이 예쁘다 이랬죠. 새로 산 게 인형인지 혹은 옷인지 모르겠죠. 이거 수식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거, 자, 디귿과 리을인데 나는 귀여운 친구인지
친구인지 나는 귀여운 친구의 동생인지 이게 수식이 뭐하죠? 마찬가지로 리을은 했었으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식의 모호성 같은 경우는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어, 단어의 형성,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문제. 자,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 크게는 두 가지로 쪼개요. 크게는 단일어, 단 하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일어. 그 다음 단어와 단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복합어예요. 복합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근데 두 가지로 또 쪼갰었죠.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 있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경우, 말의 뿌리와 말의 뿌리의 결합인 경우 우리는 어근이 서로 합쳐져서 이루어졌네. 합성어. 그 다음 거기에 의미를 제한하거나 덧대주는 접사가 붙었어. 그러면 원래 있던 단어의 의미를 더 새롭게 계속 생겨나게 만드네. 파생시키네. 파생어. 이렇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합성어랑 파생어 구분하는 방법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냐 아니면 접사가 중간에 끼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답은 바로 5번 갑니다. 4번 갑니다. 4번. 바닷가와 우물가는 어근에 전미사 가가 결합했다 이랬거든요. 지금 여기서 가 같은 경우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바닷가 이랬어요. 이랬을 때 바다 이거 같은 경우 어근이에요. 그 다음 가 얘도 어근이에요. 어근. 이걸 어근이라고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야, 가에다가 차를 좀 세워. 지금 뭐예요? 길가 주변에다가 끝에다가 말 그대로 테두리의 끝에다가 세워 이런 느낌이죠. 혹은 바닷가 했을 때 이 길의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근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합성어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파생어가 아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 보면 돼요. 이거 사이시옷. 일반적으로 사이시옷이 등장한다. 이 시옷이 등장하면 이 시옷은 무슨 표기냐면 얘는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거야 라는 걸 표기해주는 기능하는 게 사이시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시옷을 보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이 쉽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걸로 봤을 때 자, 우물가 이랬어요. 우물가 이거랑 그 다음에 넷가 이런 거 볼게요. 자, 우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물과 가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 합성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넷가 같은 경우도 시내 이 내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길가죠. 그래서 내와 가 그렇게 합성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넷가 같은 경우는 더 특징적인 것은 사일시옷이 사용됐네. 내와 가만 보면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사일시옷이 사용돼서 합성어임을 보여주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쉽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7번과 8번 가겠습니다. 7번, 8번. 자, 7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의미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비문학으로 만들어낸 문제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기억과 같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거든요. 동음이어라고 얘기 나와 있죠. 동음이어. 자, 동음이어와 다이어 같은 경우는 구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동음이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라는 게 있어요. 자, 동음이어 같은 경우는 소리가 같아. 같을 동 소리 음이에요. 소리는 같은데 뜻의 다를 이자예요. 소리는 같아. 뜻이 달라. 이것 뜻이에요. 바로 동음이어는. 그래서 소리는 우연히 같아졌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것. 이게 동음이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배라는 단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배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배일 수도 있지만 이런 타는 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우연히 소리는 같아졌어. 근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신체냐 아니면은 타는 배냐 교통수단이냐 이런 걸로 쪼개줄 수 있는 게 동음이의 관계고, 그 다음 다의 관계의 맥락에 있는 것은 뭐냐면 뜻이 서로 거의 유사해요. 뜻이 거의 유사한데 이 중심적인 뜻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보면 돼요. 의미가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뭔가 주변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다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변적 의미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의미적으로 유사하겠죠. 의미적 유사성을 갖는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관계에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배라는 게 또 있다 한번 쳐볼게요. 이랬을 때 이 배는 사람의 배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배는 볼록하죠. 볼록하기 때문에 이 볼록한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항아리예요. 항아리. 자, 항아리의 이 불룩한 부분을 우리는 항아리의 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배의 불룩한 부분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중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주변으로 의미를 퍼뜨려 나가다 보니까 이런 항아리의 불룩한 부분을 우리는 항아리의 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주변적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적 의미라고 얘기한다.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가 비슷하게 형성된다. 이게 다이관계. 동의미 관계는 아예 관계가 없는 관계란 뜻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답은 사과다, 사과. 지금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 쓰는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이 될 수도 있죠. 과일로서의 사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 관계에 속한다. 답은 2번. 그 다음 8번. 니은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라는 것은 자의성과 구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제시해놨거든요. 자, 언어라는 것의 자의성, 그 다음에 구속성.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개념들이라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의성이라는 건 우리가 의미로 지금 뜻을 설정하고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자라는 게 있고 에어컨이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의자와 에어컨이라는 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의자, 에어컨 이랬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건 의자야, 이건 에어컨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자의적이다. 자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다. 규정지었다. 그게 바로 자의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예로 보면은 우리말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가 멍멍이지만 영어에서는 바우와우이다.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거. 반면에 구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 자체에는 어느 정도 구속성이 있다.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규칙. 이 규칙과 관련된 걸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1번이다. 한 언어에서는 의문의 수가 일정하다.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의문의 수를 보면은 기역부터 히읗, 그 다음에 꾸, 뚜, 떠, 써, 쪼 이게 자음 체계고, 모음 체계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체계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딱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합용해서 사용해서 글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성을 갖는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렇게 7, 8번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갈게요. 9번, 10번. 자, 9번, 10번. 자, 9번, 10번 같은 경우 좀 한번 보면은, 자, 9번 같은 경우는 모라니 피기까지는과 비가 같이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현기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쭉 볼게요. 자, 가, 정주용의 비죠. 이 비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는 모습, 이것을 순차적으로 점점 확대해가면서 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늘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비가 내리는 과정, 이것을 보여준 게 정주용 비의 시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하면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무덥던 날,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란을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소망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가와 나 이렇게 각각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일시오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보면은, 자, 미음 같은 경우 볼게요. 자, 미음 같은 경우는 붉은 잎 소리 밟고 간다 이랬어요. 이랬을 때 미음을 활용하여 비가 내린 뒤에 이루어질 수확을 암시한다? 그게 아니죠. 지금 비에 내리는 모습, 이것을 이미지화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정주용 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시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지를 극대화한 시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며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인. 지금 비가 내리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수확을 암시한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 11번 A 부분 보면은 찬란한 슬픔의 봄 이랬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헷갈려해서 좀 볼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찬란하대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찬란하다.
긍정이죠. 동그라미. 슬픔. 슬프대. 딱 봐도 부정이죠.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이 서로 대칭돼요. 말도 안 되게 대칭되고 있단 말이야. 거스를 역, 이야기설, 말이, 썰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슬러 버린 거야, 이야기를. 이런 걸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너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에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슬픈데 어떻게 찬란할 수 있고 찬란한데 어떻게 슬플 수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설의 기법을 통해서 오히려 의미를 강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답은 4번이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있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님은 갔어. 오케이. 갔어.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 님이 갔는데 내가 어떻게 님을 보내지 못해. 보내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역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OX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역설이란 건. 그랬을 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그만큼 님을 사랑합니다. 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오히려 의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논매기 노래죠. 이 논매기 노래 같은 경우의 특성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논매기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은 노동을 할 때 좀 더 흥겨운 분위기 이런 걸 형성하려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고된 현실이에요. 고된 어떤 노동을 지금 노래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좀 약간 위로하는 느낌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흥겨운 분위기를 통해서 그 고된 노동의 현실을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 보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답은 사실 뻔히 보여요. 표현 방식의 문제인데 동일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했다. 잘하고 자로하네. 에이요 산이가 자로하네. 끝없이 나와요. 동일한 어구의 반복. 맞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공간의 이동이라든지 사물을 인격화한 표현. 사물을 인격화했다는 건 의인법 이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한국어 과거와의 현재를 대비해서 현실을 풍자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풍자라는 건 현실에 대해서 날카롭게 쏘아보며 바라본다. 이런 거잖아요. 비판적인 특성이 드러나 있는 작품은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용 해석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맞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자, 1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아, 내 말 듣소는 이 노래가 일하는 농부들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군. 자, 일꾼들에게 우선 먼저 집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노래를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선후창 구조로 선창하면 후창하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노래를 이어받았을 거예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 그 다음 2번. 하늘님이 주신 복의 편편옥토가 이 아닌가는 자신들이 일하는 농토에 대한 자부심 긍지. 맞죠? 그 다음 3번. 담송담송 단맞이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노동량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 고되구나. 현실이 슬프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의 성격이 있어요. 노동이 지금 이미 노동 자체가 고된데 그 노동이 힘들다는 걸 굳이 노래를 통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사일의 고통을 미리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힘내서 으쌰으쌰 하자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과 15번 볼 건데 14번, 15번 보기 전에 구운몽에 대한 개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구운몽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운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아홉구자죠. 아홉구자. 그 다음에 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운 같은 경우는 구루문자예요. 구루문자. 이렇게 구루문자. 아이고. 구루문자 이렇게 잡았다. 그 다음 몽자는 꿈몽자예요. 꿈몽.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우선은 구와 운이라는 뜻부터 좀 볼게요. 자, 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진과 팔선녀를 제시합니다. 성진과 팔선녀. 인물을 제시하는 거고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제라는 건 구름, 즉 뭐야? 떠다니는 구름이라는 것은 헛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사상을 얘기합니다. 공사상. 모든 것은 다 비었다라는 공사상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몽자인데 환몽구조를 얘기해요. 환몽구조. 환몽구조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았었냐면 이거였죠. 자, 현실이었어. 현실에서 성진이가 팔순녀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뭔가 욕망을 추구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육관대사는 이놈아 정신 못 차리냐 하면서 세속으로 떨어뜨렸죠. 그래서 세속으로 진짜로 떨어뜨리지 않고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꿈을 꿔서 그 속에서 이 성진은 양소유로 태어나게 됩니다. 양소유로 태어나고 그래서 양소유 같은 경우는 이 팔선녀 이처 육첩과 결혼하게 됩니다. 2명의 처와 6명의 첩을 두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양소유가 원했던, 그러니까 성진이 원했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양소유가 재상이 돼서 부귀공명을 노려요. 부귀공명을 누린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양소유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이처 육첩을 거느리고 부귀공명을 다 누렸어. 그랬는데 오히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참 무상하네 라는 걸 느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육관대사가 갑자기 호승으로 등장을 해요. 호승으로 등장해서는 너가 이제 깨달았구나 하면서 지팡이를 딱 한번 탁 치니까 갑자기 구름이 미친 듯이 몰려오더니 이 양소유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성진이 되었더라 이렇게 제시돼요. 이런 식으로 꿈을 꿨다가 꿈에 들어갔다가 꿈에서 다시 깨는 구조, 인몽했다가 들어갈 입, 꿈몽, 그러다가 다시 꿈에서 깬다, 깨달을까, 꿈몽. 그래서 인몽과 강몽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환몽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뀔한.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구운몽이란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보면은 14번 문제 기억 같은 경우는 인세에 윤회할 것이언을 이랬거든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육관대사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세상 속에 돌아가서 미친 듯이 그 삶을 계속 윤회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즉 윤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퀴륜자의 돌아가 회자예요. 바퀴륜자의 돌아가 회. 수레바퀴가 돌듯이 인생은 계속 돌아요. 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이죠. 환생.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환생을 한다. 이 환생을 끊어내는 것, 이 환생을 풀어서 그 다음에 탈출해내는 것, 이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것이 말 그대로 도를 이룬 것이다, 극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인데, 윤회를 계속 해야 할 것인데 육관대사의 은혜로 내가 윤회하지 않고 잠시 꿈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다. 인생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맥락에서 보면은 답은 3번이다. 파괴하여 속세로 돌아갔을 것임. 파괴한다는 용어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파괴라는 게 뭐 파괴승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불교에 귀의했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가는 것, 자신의 계율을 깨트리는 것, 이게 파괴예요. 원래 뜻이. 그래서 계율을 깼다. 계율을 깨서 속세로 돌아가서 윤회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육관대사의 은혜로 파괴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답이 3번. 그 다음 15번 니은. 네, 승우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이랬죠. 자, 속세의 부귀영화를 탐해서 속세에서 꿈에서 미친듯이 돌았어요. 그래서 부귀공명도 이루었고 아름다움도 취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무상하다는 걸 느꼈죠. 인생이란 것이 참 더럽구나, 공한 것이구나, 비어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답은 4번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 인생이 뜬구름인 것 같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종탑 아래에서 가겠습니다. 자, 종탑 아래에서 같은 경우도 좀 잘 봐야 돼요. 이 윤은길의 작품은 계속적으로도 많이 출제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윤은길의 작품 중에서 장마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번에선 종탑 아래에서예요. 종탑 아래에서나 지금 장마나 똑같이
드러나는 작품의 맥락은 뭐냐면 전쟁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어요. 전쟁 소설이라는 거죠. 전쟁 소설. 전쟁의 어떤 비극을, 근데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않아요. 이 전쟁의 비극을 개인적 차원에서 제시를 해요. 개인적 차원의 비극을 제시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지금 개인적 차원에서 토로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토로가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적 비극이,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개인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초점 맞춰서 볼게요. 자, 그래서 종탑 아래에서 같은 경우는 명은이와 나가 등장을 해요. 자, 명은이가 등장을 하고 나가 등장을 하는데 명은이와 나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심 있는 관계예요. 호기심이 있고 서로 뭔가 감정이 생기는 관계.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 거죠. 사랑의 감정이 생긴 관계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나 같은 경우는 명은이를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체크하면 되거든요. 지금 명은이가 나한테 종을 쳐보고 싶다. 이 종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맑아졌다. 이 종소리를 직접 내가 쳐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종소리를 쳐보고 싶다라고 명은이가 얘기한 근거는 뭐냐면 내가 우화를 하나 얘기해 줬거든요. 이 우화가 뭐냐면 백마 얘기예요. 백마 얘기. 자, 백마를 타고 기사가 미친 듯이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는데 어느 날 기사가 이 백마가 늙은 것을 보고 이 백마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백마는 버려진 상태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칡넝쿨이 보이길래 이 칡넝쿨을 먹고 있어요. 먹어요. 이 칡넝쿨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칡넝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칡넝쿨을 먹고 있는데 이 칡넝쿨이 희한하게 종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뭐야? 이 칡넝쿨이 종을 치는 그 줄이었던 거죠. 종을 치는 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칡넝쿨을 백마가 먹으니까 종소리가 나라에 울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걸 듣고 도대체 어떤 사연인가 하고 알아봤는데 백마가 기사한테 버림받았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기사를 벌하고 그 다음에 백마를 잘 키우고 잘 보살펴줬다.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요. 즉 뭐야? 이 칡넝쿨 같은 경우는 왕에게 백마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려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 거죠. 이걸 체크.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랬을 때 이 칡넝쿨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나라는 인물이라는 거. 명은이를 위해서 내가 종을 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명은이는 이 종을 치면서 자신의 어떤 슬픔, 하소연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명은이 같은 경우 전쟁의 비극 속에서 부모님을 잃어요. 부모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지금 당달봉사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달봉사라는 건 장님이 되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 눈을 뜨고 있고 다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존재. 충격을 먹은 거죠. 부모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에 충격을 먹어 장님이 된 명은이가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늘에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종을 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마치 백마의 모습처럼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다. 자, 기억.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르면은 고선이 죄다 이뤄진디야. 이것 때문에 명원이가 종을 치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자신의 지금 자신의 현재의 삶을 하소연하고 싶은 것,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한 눈이 뜨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은 나의 대사죠. 어떤 외양 묘사나 그 다음에 행동 묘사가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1번이다.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방언을 사용해서 향토적 정감을 준다. 방언 같은 경우는 향토적 정감과 사실성을 부여하죠. 맞는 얘기. 그 다음 니은. 종소리죠. 종소리는 명은이의 울음소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쟁의 평화와 희망을 바라는 마음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이게 전쟁 소설과 관련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전쟁의 평화 이런 것들을 희망하기도 한다. 맞는 얘기죠. 전쟁의 비극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개인적 비극이잖아요. 이것을 종소리를 통해 승화시켰다. 녹였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디귿.
땡그랭 댕구렁 댕. 자, 청각적 이미지 활용을 통해서 열린 결말을 이루고 있는 게 종탑 아래에서입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은 일반적으로 독자에게 여운을 형성하죠. 맞는 얘기. 그 다음 17번. 17번 문제 같은 경우 답은 3번이네요. 칡랑쿨 같은 경우는 조력자를 했죠. 방해하는 역할이 아니랬어요. 그래서 땡.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카레 노래 가겠습니다. 카레 노래 19번, 20번. 이것까지 정리하고 마무리 되겠네요. 자,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카레 노래, 김훈 이렇게 나왔죠. 이 카레 노래의 지금 주된 인물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1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자면 답은 4번이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사건의 반전을 이룬다?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이순신이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장면.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현장을 묘사하고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죠.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반전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이순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19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실, 작가, 작품, 독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개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작품의 안에 있는 것만 구체적으로 바라본다. 이걸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 얘기하죠. 작품의 안에 있는 것. 안내자예요. 그리고 있을 자. 작품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 내재되어 있는 것만 바라본다. 그래서 작품 자체의 내용이나 작품 자체의 형식만 보는 것. 이것을 내재적 관점이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작품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이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재적인 것 바깥에 있는 것. 즉 외재적 관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작품을 이해한다. 이런 요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만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작품 자체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연결시켜서 작품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외재적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내재적 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작품만 보겠다는 얘기죠. 반면 외재적 관점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쪼갰는데 일반적으로 독자, 작가, 그 다음에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독자가 이 작품을 바탕으로 깨달았어. 본받아 썼어. 효율적으로 사용했어. 효용론적 관점. 효용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작가의 표현, 작가의 사상,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가치관이나 종교 이런 걸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겠다라고 하면 작가의 표현을 보는 거죠.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보겠다. 일제감정기라면 독재 정권이라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석하겠다. 시대를 반영해서 해석하는 거.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관점 안에서 해석하는 걸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보면은 자, 19번 답은 4번입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내재적 관점의 해석이죠. 작품 자체만 절대적으로 볼 거야. 이랬어요. 시간의 역정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내재적 관점. 작품의 표현 형식만 본 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역전되어 있진 않아요. 시간이 역전되어 있다. 이건 뭐야? 역순행적이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순행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거슬렀어. 그럼 역순행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역순행적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어요. 막 과거였다 현재였는데 현재였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막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순행적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으로 본 건 맞는데 순행적 구조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A 볼까요? A 같은 경우는 현실을 반영해라. 시대를 반영하라. 이랬죠? 당대 전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당대 현실을 반영했다. 볼 수 있겠고 B. 이순신의 일기인 난중일기를 읽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했군. 작가의 표현 본 거 맞죠? 그 다음 3번. 주인공의 의연함을 배워야겠군. 독자의 깨달음 맞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20번.
2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적인 기세로 다가오는 적들을 바라보는 이순신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말없이 갑판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인물의 구체적인 심리를 제시하지 않고 인물을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관찰할 뿐이에요. 심리까지 제시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랬을 때 이것을 나로 바꾼다면 그때 적들은 경건해 보였다. 적이 경건했다기보다는 적이야말로 그 앞에서 내가 경건해야 할 신비처럼 보였다. 나라고 설정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 20번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 같은 경우는 관찰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심리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된 구조였죠. 그걸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인물의 내면 세계를 더욱 상세히 알 수 있게 하겠네요. 나로 바꾸면. 그죠? 관찰자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몰라요. 근데 나로 바꿀 경우, 나라는 주인공 시점으로 바꿀 경우에는 나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3차 모의고사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3차는 다 정리됐고요. 자, 이 1차부터 3차까지 틀린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들은 개념을 꼭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틀린 문제들은 또 틀려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뭔가 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서 그래서 노트를 정리하셔서 채워 넣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아마 붙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에 제일 가까워지려면 최대한 내가 부족한 점을 빨리빨리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